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결국 이제 첫 번째는 우리 노부모님 세대, 기성 세대가 살았던 산업화 시대가 대체로 이제 개인에 대한 사회의 어떤 지지 체계가 굉장히 미약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사회 보살핌을 별로 받지 않고 각자 도생하듯이 살아왔다. 그래서 사회에 대한 어떤 개인이 사회에 대해서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부채의식 또한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내가 왜 사회에 기부를 해야 되냐. 내 힘으로 고생을 했고 내가 고생했고 내가 번 돈인데 라는 그런 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은 전체 100% 설문의 조사 전체 100% 중에서 이 조사 대상 중에서 한 0.8%만이 이제 사회 기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대체로 90% 이상, 92% 이상이 가족에게 이제 상속을 하겠다라는 그런 응답 자료가 나와 있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유일한 삶의 버팀목 가족 이 부분인데 이제 뭐 우리 워낙 가족 중심적이고 가족에 대한 어떤 가족을 중심으로 결속하는 어떤 그 것이 전통화되어 있는 그런 사회이죠. 사실 개인적으로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역시 이제 만약에 이제 내가 나이를 먹어서 저는 아직 그 정도 나이는 아니지만 지금 안 드셨나 보다. 아직 50대 초반이라서 근데 만약에 이제 저도 이제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요. 만약에 제 인생 마지막에 아들과 딸이 저를 멀리한다면은 제가 과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제 자신을 평가를 할까?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잠깐 뭐 그 유일한 삶의 버팀목 가족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잠시 나오지만 첫 번째 정서적 유대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자식으로부터 만약에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갖게 되면은 제 인생 실패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가족에게 가족과의 어떤 관계 혹은 자식과의 관계를 더 끈끈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를 굉장히 찾을 것이겠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무기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의 마무리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세 번째 비전 없는 후세들에 대한 염려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어떤 여론조사 보니까 젊은 20대한테 돈과 능력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갖고 싶느냐.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은 뭐 나이 한 40, 50대 이러면은 뭐 돈이 뭐 한 30%, 40%, 능력이 60%, 70%. 왜냐면은 예전에는 능력이 있으면 돈을 벌 수 있었잖아요. 집도 살 수 있었고. 그런데 이게 최근에 나온 조사인 것 같은데요. 20대에는 70몇 %가 돈입니다. 사실 20몇 %가 능력을 갖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70몇 %가 돈을 갖고 싶다고 이야기했으면은 사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 그렇다는 이야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아무리 능력을 갖춰도 돈을 가질 수는 없다. 돈을 갖고 있으면은 능력을 갖출 수는 있지만 능력이 있어도 돈은 갖기 어려운 그런 시대라는 생각. 최근에 굉장히 집값이 하락하고 있지만 어떤 집값 상승과 관련된 이런저런 사안들이 이제 20대에게 이런 의식을 심어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세대라는 것을 뻔히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사실 아들만 챙기는 그런 시대에서 손주를 더 많이 챙겨야 되는, 사실 나이가 한 80 되신 분들은 아들 걱정보다는 차라리 손주가 앞으로 살아갈 시대가 굉장히 염려스러운, 아들이 이제 뭐 어느 정도 다 나이 40, 50대에 자리 잡았지만 역시 이제 10대, 20대인 손주들은 비전 없고 미래가 불투명한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식뿐만 아니라 손자에게 재산을 상속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생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가족들의 공동 노력과 고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역시 이제 아버지 혼자 고생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고생할 때 자식 또한 돌봄을 받지 못하면서 함께 고생했다. 너 또한 고생이 많았다는 측면에서 역시 물론 기본적으로 가족 재산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도 있었지만
산업화 시대에 부모님이 특별히 더 고생하시면서 돈을 번 경우에 자식 또한 다소 돌봄을 받지 못했던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보상, 이런 측면에서도 유산 상속, 가족 중심적인 유산 상속이 더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 누르면 되죠. 급증하는 상속 분쟁에 관한 도표인데요. 재산 분할 심판 청구 건수가 2016년에 1,233건에서 2021년 2,380건으로 이제 한 5년 사이에 93% 증가했다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사실 인지증 환자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사실 상속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상속 재산을 가지고, 상속할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상속을 주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인지증에 걸리면은, 인지증이 있으시면 사실 상속을 주도하실 수가 없잖아요, 부모님이. 그러면 이제 자식들이 주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자식들은 뭐 삼형제 사형제가 있더라도 뭐 큰형이 막강한 권위를 갖지 못하는 시대 아닙니까? 사실 첫째나 셋째나 마찬가지, 똑같은 자식으로서 똑같은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를 어떻게 주도해 가지고 어떤 일을, 상속을 끌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겠고,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제 상속의 주도권자가 사라지는 것이니까 상속 분쟁이 급증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인지증 65세 이상 인지증 추정 환자 숫자가 이렇다고 합니다. 저기 2020년에는 84만 명인데 2050년에는 300만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재작년 2020년 일본 인지증 환자 보유 자산이 일본 GDP의 50%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2,450조 뭐 이 정도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를 봤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인지증 환자가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면은 상속 분쟁과 관련된 어떤 전체적인 어떤 총 자산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한 큰 액수로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달동네 주민 사례, 저의 사례이기도 하고 저의 친구 사례이기도 한 것은 내용을 좀 정리했는데, 뭐 집값 급등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한 집값이 한 20% 이상 급락을 한 것 같고요. 그래도 제가 대충 생각해 보니까 한 40% 빠져도 뭐 그렇게 한 5년 전 가격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40% 빠져도 4, 5년 전 가격보다는 그래도 1년 그 물가 인상률 정도 올라가는 정도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집값 급등으로 인해서 이제 심지어 달동네 주민의 경우에도 상속 분쟁 관련된 고민들이 생겼다라는, 그리고 상속 분쟁은 분명히 이제 가족 화합에 굉장히 방해가 되는 그런 요인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상속 분쟁 사유들을 좀 몇 가지를 짚어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말고도 상속 분쟁 사유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냥 제가 좀 어설픈 생각으로 몇 가지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제일 먼저 제가 찾는 자료 중에서는 제일 많이 문제되는 게 유류분 보장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유류분 보장에 대한 부분을 해주지 않으면은 언제나 소송에 휘말릴 수 있고, 항상 유류분 보장을 요구하는 쪽이 이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재산 형성 기여도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 그런 경우는 당연히 이제 그 식구의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분쟁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겠고, 뭐 오랫동안 이제 부모님 간병하는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노고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족 간의 어떤 불만이 좀 분쟁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실제로 그런 사례가 꽤 많은 것 같고요. 사실 그렇죠. 요즘에는 치매로 인지증으로 10년 이상 돌보시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은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많이 그러지 않는 것 같은데, 이제 가부장적인 상속 방식,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천안함 사례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샘플이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분쟁 최소화 방안인데요. 첫 번째는 사실 이게 방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모호하긴 한데, 가족 간의 신뢰와 주도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은 부모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데,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역시 권위가 있어야 되고 자녀들의 신뢰를 얻어야 된다는 점. 그런데 자녀의 신뢰를 얻고 권위를 얻기 위해서는 평소에 이제 자녀와의 어떤 이런저런 자잘한 사연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어려울 때라든가 뭐 자녀 그 입학식이라든가 졸업식이라든가 이런 대소사 일들 챙기면서 자녀들의 마음을 얻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한 사례가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사례도 원고에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그 원고에 정리된 그 사례에서는 사실 성차별적인 사항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아들이 제일 많이 가져갔더라고요. 그 딸이 좀 적게 가져갔어요. 그런데도 거기를 따님께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충분히 사랑받았다, 배려받을 만큼 받았다, 부모님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약간 뭐 집안이 약간 가부장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그 어떤 체화된 어떤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분명히 부모님이 평소에 자녀들에 대해서 충분히 신뢰를 쌓았고 그만큼 나름의 권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존중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또 있었는데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병을 도맡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하거나 뭐 이전에 증여한 재산 관련된 것들, 뭐 자식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임을 다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을 고려해서 이제 상속을 해 주시면 뭐 아무래도 조금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유류분 보장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은 또 다른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만. 근데 이제 항상 문제 삼는 게 우리나라 자필 유언장 너무 형식이 복잡하고, 특히 자필 서명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자주 있더라고요. 은행에서도 다 자필 서명을 하는데 이 또한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디지털 유언장 및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조금 공적으로 유언장도 관리해주고 보관해주고 작성하는 것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와준다면 굉장히 이제 유언장 작성 인구가 훨씬 더 늘어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의 후견이 있었는데, 성년 후견 제도 중에서 이제 뭐 임의 후견이 가장 피후견인의 자유와 권리를 잘 보장해 줄 수 있고, 피후견인의 어떤 계획대로 재산 관리하고 상속도 이제 주도할 수 있으니까, 또 더더군다나 이제 안정적인 노후까지 자기 스스로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임의 후견을 가장 추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게 2020년인가 21년인가 가정법원에 접수된 전체 후견 사건이 9,953건인데 임의 후견이 0.26%밖에 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대체로 이제 어떤 그 인지증을 비롯해서 어떤 그 정신적인 능력이 약해진 다음에서야 이제 이 부분을 찾고 알아보기 때문에 이제 좀 늦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년 후견이 압도적으로 많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견인 부정 예방법으로 일본에서 후견제도 예적금 찾을 때, 큰 돈을 찾을 때 일본의 가정재판소가 뭐 지시서 같은 것들을 발행해가지고 이제 개입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뭐 재상목록서인가요? 그거 제출하고 뭐 500만 원 이상은 함부로 찾지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어떻게 해야 되죠? 조금은 더 이제 조금 편안하지만 가정법원의 어떤 관리도 받으면서 불편함을 좀 덜어주는 방향으로 좀 보완 업그레이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유진박 사례가 굉장히 예전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성년 후견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신청인이 후견 청구를 취하했을 경우에
후견인 선임이 불발돼가지고 유진박 같은 사람 경우에는 이제 결국 후견인 없이 재산 그 매니저 김 씨라고 하는 사람한테 재산 갈취당하고 두드려 맞기까지 하고 신변보호 받지 못해서 엉망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 사례들을 좀 제가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원고에다가. 그래서 가정법원이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 후견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후견인을 선정을 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신탁제도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예, 이 부분은 사실 돈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알아보니까 정말 기존 주택 한 채, 그것도 비싸지 않은 주택 한 채를 맡아주는 데는 별로 없더라고요. 대체로 다 90%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맡아주기 때문에 역시 이건 좀 자산가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점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역시 비용이 0.5%에서 막 2%까지 비용이 추가가 되고. 네? 아직 내려갔다는 기사 못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냥 인지증이 심해지면은 저 방문 출장 같은 거 많이 해야 되니까 추가 비용 추가로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있고요. 그러니까 아직 이게 전체 규모가 2조 원 정도라고 하니까 이게 크다면 크지만 아직 크지 않다고도 말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조금 액수가 좀 커지면서 사회적인 관심도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제가 그 전통 종교에서 이제 죽음에 대한 인식과 실천에 대해서 이제 써달라 이제 의뢰를 받았었고요. 그래서 전통 종교를 어떻게 볼까? 그게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음 장에 보면 전통 종교라고 하면 크게는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시기별로 이제 봤을 때 전 근대 시기부터 이제 그 현재까지 전통이라는 어떤 그 주제로 이어져 온 종교들, 그걸 이제 크게는 이제 두 개로, 그러니까 무교를 또 이제 민간신앙, 무속, 샤머니즘 등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무교와 유교 또는 유학을 이제 구분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반대 개념으로 이제 서구에서 전래되어 종교와 다른 자생적 종교 또는 이제 이걸 민족 종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동학계열이나 증상계열 종교를 이야기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제 1번에 이제 주안점을 두어서 그 샤머니즘, 그러니까 무교와 유교에 관련된 죽음관 또는 죽음 의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종교를 전공하고 있는데 종교학 진영에서 이제 죽음 또는 죽음에 대한 연구는 아마 한 2000년대 90년대 말부터 아마 2000년대 초반부터 연구가 좀 더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죽음은 굉장히 그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종교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종교가 어떻게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이제 종교의 기원을 인간의 죽음의 어떤 한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것이라고 정의한다면 죽음 자체 현상이나 죽음의 개인적 차원 또는 공동체 차원에서의 의미, 이것에 대해서 최근까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그 집단적으로 연구된 것은 2009년에 있었고요. 사단법인 한국종교문화연구소에서 그 죽음과 관련된 의뢰를 각 종교 전통별로 그 변화 양상을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무속뿐만 아니라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등. 그래서 여기 제가 발표한 자료는 이용범 선생이 최근 한국사회 죽음 의뢰 중 한국 전통 죽음 의뢰의 변화, 유교 상장례와 무속의 죽음 의뢰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이것에 대한 이제 코멘트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 보면 이제 그 전통 죽음의 그 죽음 의뢰 유형을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죽음 의뢰 정상적인 것, 비정상적인 것. 또 정상적인 죽음의 호상, 비정상적인 죽음의 악상.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죽음에 대한 이제 상장례 절차나 인식의 태도가 크게 차이가 나고 있고, 정상적인 죽음과 비정상적인 죽음의 세 가지 차원에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통과 의뢰의 통과 여부. 그러니까 죽었을 때 그 죽음을 처리하는 방식을 이제 통과 의뢰라고 한다면, 태어나서부터 어른이 되어서 이제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적당한 나이에 죽게 되는 자연사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죽음이라면 아주 어려서 죽거나
성인이 돼서 죽더라도 이제 결혼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는 것, 그런 것들 뭐 동자, 뭐 선녀, 호구, 도령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 무속에서는. 그다음에 죽음의 발생 공간에서 그 또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면 자신의 어떤 충분한 수를 누리고 집 안에서 자연스럽게 죽는 죽음을 이제 그 정상적인 죽음이라 봤고, 집이 아닌 이제 밖에서 죽은 죽음, 보통 이제 객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 다 이제 비정상적인 죽음으로 보았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제 사망한 경우도 객사로 인식을 했었고, 그래서 시신을 집안에 들이지 않고 상을 치르는 것이 그 전통 종교에서는 일반적이었습니다. 죽음의 방식은 이제 뭐 나이가 다 차서 자연스럽게 죽음한 건 뭐 자연사를 정상적인 죽음,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닌 사고나 타살, 자살, 전쟁으로 인한 죽음들을 비정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웰당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안락사라든가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그 종교에서는 비정상적인 죽음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장대와 이제 그러니까 정상적인 죽음에 대한 의례를 유교와 이제 무속에서 의례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죽음이 발생을 하게 되면 뭐 발인부터 살상까지가 이제 유교의 이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에 대해서 아마 90년대 중반에 나왔던 축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축제가 이 상장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다음 무속의 죽음에는 요 중간중간에 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발생했을 때 진부종이라는 것. 전통 시대 때는 마을마다 그 무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무당들이 그리고 그 마을에서 그 무당은 이제 단골집이었고, 그 단골집에서 초상이 나게 되면 그 무당이 이제 단골집에 이제 무당이 자신의 신당에다가 신령들에게 이제 죽음을 고하는 방식, 그게 이제 여기에 끼어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 발인 시기에는 무속의 의례 같은 경우는 발인 전에 이제 무당이 관 앞에서 망자가 못한 말을 이제 가족에게 전해주는 것, 그리고 발인 날 저녁에 상가집에서 죽음에 대한 이제 부정을 씻기는 것, 그 다시 망자가 가족들에게 말하는 것을 이제 전달해 주는 것을 자리거치라고 했고요. 이 과정에서 뭐 굿당에서 이제 상가의 어떤 그 상문사를 없애기 위해서 사제 삼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저승길에 안전하게 가게 하기 위해서 진호기굿을 드린다든가, 맨 마지막에 탈상에서는 뭐 3년이 다 된 그 시점에서 이제 굿당에서 이제 행하는 것을 탈상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요 정도가 간단한 이제 정상적인 죽음에 대한 의례였고요. 비정상적인 죽음에 대한 의례는 유교적인 상장례보다는 무속의 무교의 상장례가 좀 더 커진다고 이 논문에서 보았고,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교적인 상장례가 약식으로 치러진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녀 총각의 죽음의 경우는 초혼하지 않고, 그러니까 혼을 불러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사자상을 차리지도 않고, 염습도 시신을 굉장히 간단하게 닦는 것으로 마치고 수의 대신에 이제 깨끗한 옷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부곤을 내지도 않고 이웃들은 이제 문상을 꺼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매장을 하거나, 지금은 사실 매장 거의 안 하고 있죠. 다 그렇죠? 화장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날과 시를 받지 않고 그냥 바로 매장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운구의 경우도 뭐 지게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시식을 매장한 후에도 그 유교적인 상장대인 뭐 우제라든가 길제 이런 것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비정상적인 죽음을 바라보는 그 예는 아마 원령신앙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선생님들 원령공주라는 일본의 애니메이션 보셨나요? 여기 보면 일본인들 이제 죽음관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일본 사람들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죽은 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죽지 않은 자 또는 생명들은 인간 세계에 굉장히 위해를 가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있었는데, 하나는 인간 세계에 위해를 가지 못하게 적극적으로 막는 행위가 있고, 그것을 중립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죽은 자가 산자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행위. 그래서 시신을 매장할 때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서숙에 쌀이 났도록 꼼짝 말고 있다가 싹이 나오면 그때 너도 나와라. 그러니까 사실 이제 풀인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가능성이 없는 뭐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란을 함께 이제 삶아서 묻어주면서도 삶은 계란이 이제 부화할 수 없잖아요. 근데 계란이 부화해서 병아리 됐거든 그때 나와라. 그러니까 가능성 없는 말인데 그런 말들을 해주면서 이제 그 예방하 그 죽은 자가 산자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는 예방 행위로서 이제 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제 화해를 시키는 이제 의례로서 본다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제 뭐죠? 결혼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은 성인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결혼을 죽은 자들을 망자들을 이제 결혼시켜주는, 그래서 무속 같은 경우는 뭐 사후 결혼 구슬 시킨다든가, 불교에서는 영가 결혼시킨다든가, 유교에서는 이제 사후 결혼이라는 어떤 의례를 치른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통 죽음의 이제 변화 양상을 보면은 사실 지금 90년대 이후부터는 전통적인 상장들이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에서 죽음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거의 이제 전문 장례식장이라든가 병원에서 죽음을 의사에게 공인을 받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죽음과 비정상적인 죽음의 의례의 차이가 거의 지금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죽음의 다양성이 약화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집이라는 공간이 의례의 죽음 의례를 처리하는 공간으로서 기능을 상실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이런 게 과연 옳은 거냐? 이것도 한번 우리가 쟁점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인의 죽음의 인식의 변화에서 죽음을 굉장히 단일하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인 것, 죽음, 비정상적인 이완화가 아니라 그냥 죽음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장례 과정에서 죽음의 무속의 죽음의례가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있다. 왜냐하면 아까 비정상적인 죽음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무속의 의례가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비정상적인 죽음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무속의 죽음 의례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크게 죽음의 경향을 이제 네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대체로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 죽음의 변화에서 이제 한국 사회는 이미 이제 새로운 죽음 인식에 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이라는 상장내 공간이 이 공간으로서 이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비정상적인 죽음이라는 인식.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웰다잉에서 지금 얘기하는 안락사라든가 존엄사당 이런 것도 비정사라고 보지 않는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구분이 희석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죽음 의례는 변화하고 있다라고, 그리고 이제 위험한 죽음이 아니라 그냥 안타까운 죽음의 정도로 이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전통 죽음의 변화는 이제 삶과 죽음을 일반화하는 또는 심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삶과 죽음은 사실은 전통 시대 때는 굉장히 삶의 공간이 죽음의 공간이기도 했고, 죽음의 공간이 그러니까 무덤과 삶의 공간이 공존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으로 하는 것 때문에 어쨌든 삶과 죽음의 분리가 일반화되고 있다. 그다음에 유교 상장례가 통과 의례에서의 기능이 또는 의미가 이전보다 약화되고 있다. 그래서 망자의 몸을 처리하는 방식으로만 의미가 축소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 죽음 의례에서 종교의 위상이 좀 변하고 있다. 전 근대 시기에는 죽음 의례의 종교 전문가들, 예컨대 무당이라든가 그다음에 등등등이 그것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그것을 처리하고 있지만 지금은 현재에서는 이제 죽음의 주체로서 이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 이런 결론을 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이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된 경향을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아까 강 교수님께서 이제 이 동향에 대해서 사실에 대한 이야기와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전망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거는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어떤 전망을 할까, 아니면 제안을 할까, 뭐 이런 것도 한 두세 가지 정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제 글로는 정리를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노인들은 대부분 집에서 태어났죠. 저도 뭐 아직 노인은 아닙니다만 저도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태어난 대부분의 지금 현재 노인들은 집에서 태어났지만 결국은 집이 아닌 곳에서 사망하고 있다. 그래서 그 통계가 이제 그 통계청 통계인가요? 보니까 병원이 74.8%, 장교양 기관 등 공동시설을 포함하면 전체가 83%가 이제 집이 아닌 곳에서 사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집에서 사망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이제 건강 수명하고 차이가 한 10년 정도 나는데 결국은 이제 현실적으로 그 10여 년을 이제 의존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이라든가 장교양 시설이라든가 이제 이런 데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이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임종기에 이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료적인 법적인 문제가 나타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 가족들의 결정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가족들 입장에서는 집에서 사망하는 것보다 이제 부모님이 되게 이제 병원으로 이제 모시는 경우가 이제 임종 직전에 이제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그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아마 이게 이제 편리성의 문제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이제 도덕적 책임감이라고 보는데 그건 뭐냐면 집에서 그냥 사망하는 경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런 인식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양병원 간호사 인터뷰를 좀 했는데 그런 의식들을 많이 갖고 있대. 그래서 병원에 모시고 와서 사망을 해야 자녀로서 뭐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런 어떤 그 다음에 이제 주변의 시선이 있죠. 지역 동네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요양원에 가서 사망했다라는 말보다 병원에 가서 사망했다라고 가족들이 이야기하는 게 주변 사람들한테 훨씬 더 이렇게 자연스럽고 그런 느낌을 아마 준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 간의 의견 차이가 있겠죠. 형제 간에 자식들 간에 의견 차이가 있다 보니까 병원으로 그냥 이송을 하면 그런 의견의 어떤 차이 갈등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 두 번째는 의료적 문제죠. 그래서 이제 그 뭐 불가피하게 이제 임종기가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질환에 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망 원인에도 되게 이제 암이라든가 심장 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이 이제 사망 원인으로 통계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임종기에는 의료적인 어떤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행위가 예를 들면 뭐 의미가 없고 또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병원으로 가서 그 마지막에 의료적 처치 이거를 이제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사가 또 이제 사망 진단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당연히 사망 진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례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거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료적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죠. 물론 뭐 외인사라든가 의문사, 사고사 이런 거는 뭐 법적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거의 뭐 90세 이상, 뭐 100세가 다 돼서 사망하는 경우, 집에서 사망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이제 집에서 사망하면 뭐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된다든가 이제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법적으로도 집에서 사망 임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번에 이제 그런 저희 요양원에서도 이제 사망하신 분, 100세 사망하시는 분인 경우 이제 병원에서 사망을 안 했다는 이유로 예를 들면 이제 그 경찰이 뭐 그 유가족 그 큰 아들한테 뭐 이렇게 조사를 받아라 뭐 이런 이제 해프닝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몇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서 결국은 집에서 사망하기를 원하지만 집에서 사망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일단은 전제를 그걸 좀 했고요. 결국은 이제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대부분에 보면 이제 덜컹거리는 응급차를 타고 갑니다. 이제
임종기가 다가오면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보는 여러 사람들이 내 몸을 이제 이리저리 뒤집죠. 예. 그 다음에 옷을 벗깁니다. 일단 병원에 가면 응급실에 가면 옷을 싹 벗기고 여러 가지 기계 장치를 붙이고, 그죠? 예. 그 다음에 가족들하고 충분한 어떤 시간을 주질 않습니다. 면회 시간을 제한하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제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저는 이제 어르신들하고 같이 살고 죽음의 이제 그런 장면들을 많이 이제 함께 했기 때문에 응급실에 가서 하는 그런 조치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대부분 그런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이제 상실이 되고 오직 절차와 법규만 남고 또 경제적 이유, 그죠? 그것만 남게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인간의 임종을 맞이하는 그 인간 본인의 어떤 존엄성의 문제를 훼손하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하고 이제 사회복지 시설에서 이제 사망하는 경우 이제 처리의 문제들이 있고요. 뭐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이제 쭉 기본적인 이제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이제 그 과정이라든가 또 이제 현재 그 장기요양 이제 시설의 어떤 이제 현황, 통계 이런 걸 좀 넣어놨고요. 그래서 이제 장기요양 기관이 에서 이제 사망하는 경우 이제 노인복지법과 또 이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이제 인권보호 안전관리 지침에 보면 이제 사망 처리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렇게 이제 쭉 살펴보면 결국은 이제 임종기가 가까워지면 입소자를 가정으로 이송하거나 병원으로 전원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 이후의 처리 과정만 있는 거죠. 사망 이후에 가족에게 인계한다든가 무용고자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이런 규정만 있는 것이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지침이나 이런 데서도 임종기에 있는 노인의 어떤 인간의 어떤 존엄성이나 이런 문제를 이제 이야기하고 뭐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는 보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지역사회 돌봄으로 이제 전환해야 되고 대안을 좀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이제 돌봄 노동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과거 뭐 전통 사회에서는 이제 가족 중심의 이제 돌봄 노동이 있었고 특히 이제 여성 며느리 큰 며느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돌봄 노동이 있었다면 이제 그 돌봄 노동이라는 게 일반 가사 노동보다 굉장히 노동의 강도가 굉장히 세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족들이 돌봄 노동을 전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어떤 시대가 됐다. 뭐 가족들도 또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현재는 가족의 돌봄 노동 플러스 이제 사회적 돌봄.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뭐 요양보호사라고 하는 제도가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정착이 돼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돌봄 노동에 대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바람직하기는 이제 가족 돌봄의 문제가 또 되게 중요하고 좋다고 보는데 현재의 제도에서는 이제 가족 돌봄의 그 장기요양에서 가족 돌봄의 이제 퍼센테이지를 초기 이제 2008년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줄여왔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정서적인 측면이라 친근감의 문제나 어르신 당사자나 임종기에 있는 어르신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족 돌봄이 굉장히 바람직한데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그걸 축소해 왔다.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못 믿겠다는 거죠. 가족들이 그런 행위를 한 거에 대한 어떤 그 입증이라고 그럴까요? 또 그런 거를 이제 장기요양 수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부당행위나 부정행위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하다 보니까 계속 축소해 왔다. 근데 현장에서 보면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관리도 잘할 수 있고 전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돌봄을 좀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축소된 상태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현을 좀 해본다면 그 우리가 다사사회로 가는 거죠. 다사사회, 초고령 사회를 지나서 다사사회로 진입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혼자 사는 사회를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제 선진국 사례, 특히 일본의 사례 같은 경우도 보면 혼자 사는 사회가 이미 이제 진입을 했고 우리도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혼자 사는 사회를 편견으로 보기보다는 혼자 사는 사회로 가되 고립되지 않은 사회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재가 임종, 일본에서는 이제 재택사라는 말로 쓰고 있는데 이런 재가 임종의 가능성이라든가 이제 사례들을 많이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재가 임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장교양의 재가 서비스하고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현재 장교양 보험 제도에서의 재가 임종 연계는 굉장히 고리가 약하다. 일단 시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전문성, 임종기에 있어서의 돌봄의 전문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약하다. 그래서 이제 방문 간호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임종관리사라고 하는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떠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임종관리사는 이제 요양보호,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들의 그 기본적인 어떤 돌봄 문제, 그 다음에 질병, 이제 임종관리사가 이 임종기에 나타나는 질병의 여러 가지 의학적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식을 또 갖춰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망 진단, 그 다음에 사망이 이제 사망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장례식장으로의 이송, 그 다음에 장례식장으로 보통 가니까 여기까지 이르는 어떤 토탈 케어로서의 종합적인 돌봄의 권한을 이제 좀 부여하는 새로운 제도를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거를 장교양 제도의 방문 재가 서비스하고 연계를 해서 임종관리사라는 제도를 만들고 그 자격을 이제 적어도 간호사 이상 그래서 이분들은 아주 그런 전문 교육, 사망, 질병, 임종, 호스피스에 대한 전문 교육을 이수한 그런 이제 인력으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보면 어떠냐. 간호조무사도 확대해 보자는 지난번에 강명구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간호사한테 물어보니까 그거는 반대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어쨌든 적어도 이제 간호사 정도 이상이 되는 이제 그런 인력으로. 근데 지금 현재도 그 전문 간호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전문 간호사,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라는 제도가 있기는 한데 그거는 그 기능과 역할에서의 이제 그런 거예요. 자기 어떤 커리어라든가 어떤 병원에서 그 분야에 일을 할 때 있는 거지. 그런 전문 간호사가 예를 들면 장교양이나 또 의료의 수가하고 이렇게 연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그 제도적으로 법제화해서 연계를 시킨다면 그 제도가 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제안을 해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친숙한 환경에서, 그죠? 병원에 이송할 필요 없이 자신이 원하는 그 환경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그런 그 임종 관리사의 법적인 어떤 권한, 이런 효력,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실에서는 이제 집에서 사망하는 비율을 좀 높여보자라는 거잖아요. 이제 지향이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요양시설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병원과 시설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요양시설의 어떤 시스템을 집에서 사망하는 거와 동일한 어떤 인식 또는 그런 구조적인 뭐 이렇게 분위기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동시에. 그래서 이제 일부 요양시설들이 현재 이제 가지고 있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왜곡된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노인 학대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그게 나타나는데, 그런데 사실은 요양시설이라고 하는 게 이제 토탈 그 기관으로서의 이제 널싱 홈이죠. 그러니까 이제 고령 사회에서 이 요양시설은 이제 필수적인 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폐쇄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의 수용시설이 아니라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의 생활시설로 바꿔가야 된다.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서 친근한 시설, 그죠? 마트나 왜 병원이나 카페나 편의점, 식당, 도서관과 같이
그저 그 지역 사회 내에서 굉장히 친숙하고 친근한 시설로 개방된 시설로 이제 바꾸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인들도 뭐 이렇게 부유층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실버 마을이나 실버 타운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도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뀌어 나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이제 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운영자부터 시작해서 또 보호자, 또 지역사회, 또 지자체, 이런 여러 주체들의 이제 노력을 통해서 이런 시설들이, 지난번에 우리 서영수 대표님께서는 그 경로당 문제를 또 제안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경로당도 마찬가지고 요양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회복지 기관들이 그런 개념으로 좀 확대해 나간다면 훨씬 더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본인들의 어떤 그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개념들을 이제 제안을 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로 글을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례 문화의 최근 동향과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 그 중에서도 애도와 추모를 중심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장례 문화를 막 여러 가지 뒤지다 보니까 우리 전통 장례에서 정신적인 유산을 우리가 계승을 너무 못한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김용택 시인의 맑은 날이라는 전통 장례 그림책에서 요거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글은 제가 제 글을 읽겠습니다. 그냥. 장례는 죽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일련의 의례이며, 장례 문화는 장례에 대한 가치관과 의식, 장례 준비와 과정, 진행 방식 따위를 통틀어 이루는 말이다. 한 사람의 죽음은 죽은 사람에게는 삶의 마무리가 되고, 그와 관련된 남은 사람에게는 그와의 관계에서 있었던 삶을 재조정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장례식은 죽은 사람을 진정으로 추모하고 그와 함께했던 일들을 추억하며 진정으로 애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남은 사람들이 고인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기에게 직접 닥친 장례식은 우리의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감정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현재 행해지고 있는 장례식은 대부분 상조회사나 장례식장에서 시키는 대로 치러지고 있다. 이는 경험이 별로 없고 경황도 없는 유족들이 무난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지만, 이러한 장례식은 형식적인 문상객 접대가 중심이 될 수 있으며 애도의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 현재 이러한 장례식 문화에서 행해지고 있는 장례 절차 및 애도와 추모를 중심으로 장례 문화의 최근 동향과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는 현재 행해지고 있는 장례 절차, 장례 문화의 최근 동향, 장례 문화의 새로운 변화 움직임, 애도와 추모를 위한 장례 문화,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행해지고 있는 장례 절차는 1일차에는 임송 및 이송, 수시, 고인 안치, 이런 식으로 이 절차는 여기 표시된 대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장례 문화의 최근 동향은 작은 장례식 동향과 이색 장례식 동향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인구구조 변화로 간소한 장례식이 선호되고 있는데, 한국 장례 문화 변화에 대한 기획조사에 따르면 간소한 장례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63.7%에 해당하고 있으며, 가족끼리 지내는 장례식의 긍정적 인식이 커진 이유는 가족장 등 새로운 장례 문화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빈소를 없애고 2일장, 커피 마시며 고인을 추억하는 작은 장례식 등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는 문상객을 받지 않고 가족끼리 조용히 장례식을 치르면서 고인이 좋아했던 음식 위주로 준비하고 고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이나 사진을 상에 올리는 등 추모에 집중하는 장례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조문객을 받지 않는 대신 커피나 차를 마시며 고인과의 추억을 기리고 애도하는 추모식이 등장했고, 심지어는 2일장 증가 및 장례가 끝난 뒤 부모를 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의 장례 풍경을 보면은 요새는 심지어는 무빈소 장례식으로 치러지기도 하는데, 역설적이게도 코로나19 시대의 장례는 규모가 축소됐을지언정 그로 인해 애도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늘어났고,
부고를 하고 정신없이 조문을 받던 시간이 오롯이 가족들끼리 고인을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례 문화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은 여기서 이색 장례식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가수 이랑이 치른 특별한 장례식으로서 언니가 사망했을 때 요새 상주는 무조건 남자여야 한다는 관례를 깨고 본인이 직접 상주를 맡아서 진행했으며 언니가 활짝 웃으면서 애완견이랑 같이 있는 사진을 영정 사진으로 썼고 평소 예쁘고 반짝거리는 것을 좋아했던 언니를 위해서 재단에 귀걸이와 금색술이 달린 무대 의상을 놓았고 댄스팀이 빈소에서 군무도 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 중심 작은 장례 치러야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고 하는 본인 스스로 임종 감독이라고 하는 송기론 목사님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임종 감독에 대해서 치른 장례는 어땠나 김지수 기자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고인의 시신을 교회 정원에 마련된 안치실에 모셨다. 장례식은 교회 공동 공간에서 했다. 수의도 상복도 평상복으로 했다. 관은 종이로 유골함은 한지로 만들었다. 총 비용이 430만 원 정도 들었으며 장례의 핵심은 고인의 이야기였다. 장례 콘셉트를 한박 웃음으로 잡고 웃음이 넘치는 사진들로 메모리얼 테이블을 채웠으며 꽃 대신 효자손을 꽂고 손주들 편지와 고인의 신발 등 일상 유품을 전시했다. 벽시계는 고인이 돌아가신 시각에 맞추어 놓았다. 산자들의 시간에 쫓기지 않았다. 눈물도 넘치고 웃음도 넘친 장례식이었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말기암 환자의 생전 장례식은 제가 그때 다 올려드려서 카톡방에 동영상으로 올려드려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례 문화의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적인 장례 방식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조사에서는 고인과 친밀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장례식을 치르는 방식을 93.1%로 가장 선호했으며 기타 이렇게 아래와 같은 방식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장례의식과 장묘 문화는 우리나라 사례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 글을 좀 인용했습니다. 별로 나온 게 없는데 요게 나온 글이 책이 있어서 요거를 좀 인용했고 여기에서 보면은 독일에서는 코로나로 장례에 참관하거나 조문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장례식을 녹화하거나 라이브 영상을 올려주기도 하고 장례 행사에 글과 음악을 조합하거나 망자를 기념하는 편지 형식의 시를 낭송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에 직면해서 국가보훈처에서는 정부의 국립묘지에 온라인 성묘 방법을 도입하였고 국립대전현충원은 사이버 참배관을 개설하여 영정사진, 고인의 육성, 동영상 자료, 추모글쓰기, 사이버 허남이 분양, 묵념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장례식장은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코시국 일본 장례 문화 변화의 움직임인데 이거는 마지막 가족 여행이라는 콘셉트로 트레일러 하우스 3개를 연결한 장례식장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각각의 트레일러는 유족이 머무는 공간, 면회실, 영안실로 꾸미고 속은 어느 주택과 다름없이 꾸몄으며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건물 하부에 바퀴가 달려 있다는 것만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단 등 장례에 필요한 공간이 설치되어 있고 가족끼리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고인과 이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약간 장례업자의 그 경제적인 것도 했는데 장례식장을 하려면은 건축물로서 여러 가지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렇게 트레일러가 박힌 장례식장을 옮기면은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끌고 다니면서 장례식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 AI 기술로 아바타 만들어 본인 장례식장 온 친구들과 대화를 나눈 할머니 이야기인데 이거는 영국에서 홀로코스트 교육자인 스미스 할머니가 자신의 장례식에서 화장된 직후 자신의 장례식에 참석해갖고 자신의 삶과 영성에 대해 간략하게 연설을 하고 장례식에 참석한 가족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미리 스토리파일이라는 회사의 새로운 AI 기반 홀로그램 비디오 기술 덕분이면서 이틀에 걸쳐 미리 웹캠과 컴퓨터를 사용해서 죽기 전에 스토리파일이 보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녹음했고
거기에서 이 답변에서는 정치, 환경, 미래에 대한 그녀의 관점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에도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전문가 두 분의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장례 문화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았습니다. 한국 사나톨로지 협회 임병식 이사장님은 장례식은 의례를 통해서 고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의미화로 시간을 재구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면서 현대의 장례식은 짧은 시간 안에 성급하게 형식적인 의례 중심만 치르고 바로 현장으로 복귀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애도를 할 수 없으며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제대로 애도를 하려면 장례 기간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고인과 서로 용서를 주고받으며 사랑, 고마움, 미안함 등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면 고인과의 화해도 되지만 일종의 가족 치유의 시간도 마련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우리 한국의 지금 문화에서 힘들 때에는 뭐 사나톨로지스트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러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고 교육 현장에서 보실 때는 죽음 문화에 대한 젊은 사람들도 점점 관심이 커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으며 요새는 주로 옛날에는 뭐 60대 이상이 죽음 교육을 받았다 하면은 요새는 주류가 40대, 50대 초반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많이 받는데 이것은 죽음 교육이 인문 치유의 죽음학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아버지의 장례식을 거의 가족장으로 치르시면서 사람들한테 거의 알리지 않고 가족들끼리 그 시간에 서로 울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것이 애도에 많은 도움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터 협동조합 양준석 이사장님은 이분은 뭐 카톨릭 대학이랑 한림대학교에서 이제 죽음학이라든가 상담학 강의를 하시기도 하는데 마음 애터. 예? 뭐라 그랬다고요? 제가 잘못 알았어요. 뭐라고 하죠? 마호메트로 알았더라고요. 마호멧. 깜짝 놀라서. 상담을 하는 협동조합이라서 마음 애터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고령화, AI, 위기의 상존, 1인 가족의 확산 등 사회 변화에 대비한 교육 문화 운동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장례식은 고인의 죽음을 확인하는 애도 치유의 관점인 개인적 차원, 그 사람의 죽음을 사회적으로 공인하는 관점인 공식적 애도의 차원, 죽음 이후 고인의 유산을 나누어 갖는 관점인 유산적 차원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그런데 옛날에 과거의 집성촌에서는 죽음을 사회적으로 마무리해 준 기능이 가능하였는데 현재는 그 죽음이란 어려운 것을 개인이 온전히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 2050년이 되면 홀로 사는 인구의 50% 이상이 65세가 된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죽음 문화에 대한 대비가 없으며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굳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장례식은 소규모화, 축소화, 간편화가 되고 고령화가 남긴 비극적인 측면이 부각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AI 등 기술적인 문명이 자본주의를 등에 업고 장례 문화에 등에 업어서 있는 자는 더더욱 화려한 장례식을 아까 그 할머니처럼 홀로그램을 이용한다든가 그래서 다시 나타나서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어찌 보면은 그것도 부작용으로 할 수 있죠. 영원히 죽지 않은 삶을 살면서 그런 것까지 누릴 수 있는 반면 없는 사람은 점점 소외되는 그런 현상을 맞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로는 지금 실시되고 있는 공영 장례를 이제 새로 모색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지역 단위에서 애도 공동체를 활용해서 사회 경제적 위기를 다룰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회 변화를 대비할 수 있는 교육 문화 운동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제가 사실은 이분하고 인터뷰하고 나와서 정말 너무 미안해서 좀 굉장히 혼났는데 제가 어머님이 장례식장에는 제가 다녀와서 어머님이 돌아가신 건 아는데 인터뷰할 때는 제가 몰랐어요. 근데 집에 들어와서 글을 정리하면서 보는데 계속 아버님 장례식 이런 말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남의 돌아가시도 않은 아버님을 이렇게 막 적었나? 그런데 계속 몇 번 나와서 이상해서 그분이랑 같이 일하시는
가장 친한 분한테 전화를 걸어서 여쭤봤더니 아버님 돌아가신 지 2달도 안 됐대요. 근데 제가 이런 건 모르고 너무 막 질문을 해대서 너무 죄송했는데 그랬는데 그게 자기들도 몰라서 아무도 못 갔고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러갖고 자기네도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알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분한테 미안했는데 이분은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본인이 어머님을 너무 황망하게 보내드린 거에 대한 그런 교육적 효과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전혀 외부에 안 흘리고 가족끼리 아버님을 추억하는 이야기로 계속 꽃을 피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갖고 서로 각자가 알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부분이 다 다르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을 알 수 있었고 가족 간에 그로 인해 생겼던 오해들도 많이 풀려갖고 같이 애도와 가족 치유가 같이 이루어졌던 시간이 아니었던가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문상도 못 갔고 물론 몰랐지만 그런 게 너무 미안했던 그런 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글은 제가 읽겠습니다. 일제 강점기와 가정의례 준칙 시기를 거치며 우리의 전통 장례 의식이 많이 변형되고 축소되는 과정에서 애도 기능 부분은 거의 사라지고 형식적인 절차만이 남게 되었으며 일본에서 도입된 상조 회사의 등장 등으로 장례식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허례허식을 동반한 획일적인 방법으로 거의 행해지게 되었다. 이는 애도 문화가 사라진 장례식으로 애도를 적절하게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사회적인 부적응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장례 문화에 반해 작은 장례식 등 다양한 장례식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시공간을 초월한 장례식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이 시기에 진정으로 고인을 추모하고 애도할 수 있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새로운 장례 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해 본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길이를 가는 이렇게 케이블카가 있고 강변 옆에 이렇게 아름다운 데크길이 있습니다. 삶의 일부가 죽음인데 이러한 죽음의 길이 이렇게 아름다운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하는 노력들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마무리합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서는 가정 내 학대가 88%로 많이 늘고 있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렇게 숫자가 많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실제적으로는 뭐 한 90만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서 데이터로 나오는 거는 그렇게 미미한 거는 가정 내 학대가 많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는 학대를 당해도 나타나지 않는 뭐 양가 감정 그런 얘기로 해서 일단 전반적인 노인 학대 얘기는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제목이 노인에 대한 경제적인 학대니까 노인에 대한 경제적인 학대 통계 수치 역시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 데이터를 실리는데 여기서는 뭐 그냥 400건밖에 안 됩니다. 400건밖에 안 되면 실제적으로 이거에 뭐 몇십 배, 뭐 몇백 배 이상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런 데이터는 현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냥 그거는 외국의 통계 하나 살짝 가져와서 실제적으로는 학대 사례가 44건 중에서 1건 정도로밖에는 신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라서 근거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학대 특징에 대한 사례를 뭐 그렇게 하나 얘기했는데 수급비 받으면 아들이 와서 매달 수급비 가질러 온다. 그러면 이게 경제적 학대에 내고 그 다음에 아들이 학대 행위자가 제일 많다라는 거고 저소득층이 많다라는 그 하나의 상황 예를 들었고 다른 논문에 있었던 상담원이 상담했었던 사례를 그대로 가져오고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학대인의 특징으로 가정 내에서의 가정 내 학대가 많다라는 거고 이거는 뭐 데이터로도 중앙노보의 데이터 그대로 실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그렇게 경제적 학대 일어나는 그 특징이 두 번째로 있고 그것도 데이터 역시 중앙노보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고령자의 공적연금을 대상으로 하는 건 요거는 좀 제가 데이터를 바꿔야 될 것 같은 것이 공적인 연금 하면 그냥 국민연금 그 다음에 또 뭐 사학연금, 군인연금 뭐 등등인데 이런 아까 수급자 사례를 가지고 그대로 올라오고 그러면 이거는 공적 이전 소득에 대한 사례를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9월 29일 날 고령자 통계에서 공적 연금 수급률이 우리나라 65세 이상 되는데 한 55%
된다는 걸 가져왔는데 앞에랑은 지금 옆에 서 의원님이 계셔서 그런지 읽어보면서 맞지 않다라는 거를 제가 지금 딱 인지를 해서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수급자연금이나 아니면 그다음 공적연금, 그다음에 수급자연금, 그다음에 뭐 기초모에서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거 통계를 다시 가져와야겠다. 지금 정신이 벌쩍 났습니다. 경제적 학대가 발생하는 이제 그 구조가 이제 조금 더 이게 좀 이렇게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어쨌든 돌봄을 가장한 학대, 뭐 돌봄인가 뭐 학대인가 그거에 대한 좀 이해 들었었고요. 이 이해는 중앙노보에서 경제적인 학대를 예방하는 뭐 동영상 그걸 살짝 풀어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부유한 노년층을 대상으로도 하는 그러한 돌봄을 가장한 학대가 있다라는 거. 간병인이 고액 재산을 가진 치매 노인에게 접근해서 위장 결혼을 통해서 하는 사례도 가져왔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정리는 정보가 취약하고 사회적인 관계망이 빈약한 노인들 대상으로 해서 외로움이나 고독감을 이용해서 도움을 믿기로 착취하는 사례, 기망행위라는 특징이 하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가족의 권리의식이라고 표현했는데 어쨌든 가정 내에서의 유산 상속을 그렇게 뭐 당연한 것처럼 하는 그런 문화도 자녀들, 아들이 한 92% 되거든요. 학대 행위자 가운데. 그러다 보니 그것도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학대의 어떤 베이스에 깔린 기본적인 원인이나 구조가 되지 않을까 해서 가족의 권리의식을 두 번째로 구조에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연령주의도 역시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연령주의는 노인과 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연령을 기준으로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이러한 인식이 노인들이 뭐 재산을 가져서 뭐 하느냐, 노인의 재산이나 인권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태도로 그 어떤 사회적인 의식이 있고 노인들도 그것이 그렇게 해서 또 자기 연령주의라고 표현한 거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유엔이 그 10년을 해서 21년도부터 30년까지를 좀 전 세계적인 이슈화하고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 했을 때에 5가지 우선 과제 프라이오리티 했을 때 거기서 첫 번째가 연령주의를 꼽아서 연령주의부터 어떻게 좀 문제 이슈화하고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그걸 마무리했고요.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최근에는 뭐 박수홍 연예인 어쩌저쩌고 했는데 친족 상도례가 그런 오히려 가족 간의 경제 학대하는 데에 오히려 이게 촉발하는 요인이다. 그런 이제 뭐 사례 얘기하면서요. 여기서는 친족 상도례뿐만이 아니라 노인복지법 상에서 경제적 학대에 대한 정의가 없는 점, 어떤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미비한 거를 몇 가지 열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거한 그것들은 다 상반기에 여러 의원들에 의해서 노인복지법 개정 법률안으로 3건이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소법에서 하나가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통신법에서 하나가 올라와 있어서 저는 그거를 열거를 했습니다. 딱 그거는 위아래 맞춰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면서는 어떤 3가지 주제를 잡았는데 이것이 뭐 가정 내에서의 학대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가정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뭐 사회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누구 한 사람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무너졌을 때에 그 뒤에 감당하는 사회적인 코스트는 국가가 감당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사회 전반에 걸친 인식 개선과 예방 교육이 또 뭐 필요하다라는 거 당연히 얘기했고요. 그래서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에게도 예방 교육하다 보면 이것이 무슨 노인 학대야라고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65세 이상 고령층 대상으로도 예방 교육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터뷰한 거를 따서 노인들에게 예방 교육하다 보면 이거 노인 학대 아닌데라고 빨리 인지를 못하니 청소년층부터 경제 교육과 더불어서 이런 경제 학대에 대한 교육이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연령이 좀 더 되면서 강화적인 교육이 돼야 되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노인의 자기 결정권 중시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원혜영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인터뷰 기사처럼 땄습니다.
한번 그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노인 스스로가 자기 재산에 대한 주인의식, 책임의식을 먼저 갖고 끝까지 내 책임 안에서 권한 행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노인 스스로가 먼저 가져야 되고 이거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노인의 자기결정권 한 꼭지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은 노인의 모습은 잠시 후에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점에서 노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는 우리 모든 사람의 현재와 미래의 문제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말기 진단을 받은 그 환자의 주변 가족이라든지 친지, 의료진 이 주변인들과 어떤 식의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뭐 문제점이 있다면 그걸 극복해 나가는 방식들을 이분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의료진하고 그다음에 환자 지인들을 인터뷰를 이제 몇 분을 했는데 다행히 그 의료진들이 답변이 굉장히 시사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고요. 하는 것도 나쁜 소식이지만 주로 의료계에서는 이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 말기다라는 것을 그 선고할 때 나쁜 소식 전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 뒤에 나오겠지만 그 나쁜 소식이라는 말에 대한 용어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지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일단 소개를 할 것이고, 먼저 이제 말기의 정의를 어떻게 연명의료 결정법에서 말기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이걸 이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나쁜 소식 전하기는 무엇인가 이제 이걸 처음에 얘기를 한 다음에 첫 번째로 의료진의 배려를 받지 못한 사례가 맨 처음에 들어갑니다. 이 사례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책 나는 사별하였다. 제 원고 소개, 책 소개가 들어간 게 아니라 제 발표를 들으면서 너무 피곤하실까봐요. 책 그림을 좀 넣었고요. 이 공저자 중에 한 분이신데 권우균 씨라는 분이 50대 중반쯤 되셨습니다. 근데 이분을 제가 이제 인터뷰를 요청을 해서 다행히 잘 응해주셨고, 근데 이분의 사례가 아마 많은 그 한국의 그 말기 환자 가족의 사례를 반영하는 사례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이분은 그 끝까지 공격적인 치료를 자기 아내가 계속 받았고 그런 가운데 의료진과의 소통이 거의 없었어요. 의료진 입장에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거나 이러이러할 가능성이 있다라거나 임종이 닥쳐올 수 있다라거나 가능성에 대해서 이런 방법 없었기 때문에 이분은 그야말로 이제 날벼락처럼 아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케이스였고, 그래서 계속 항암 치료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몇 주 쉬고 그 다음 항암 들어가기 전에 요양병원으로 잠깐 이제 쉬러 간 거죠. 쉬러 갔는데 가자마자 요양병원 의사가 아니 임종해야 될 환자를 왜 요양병원에 데려왔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더 나빴던 거는 그 주변 지인들이 너무 겁이 나니까 소식을 거의 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서운함, 또 환자가 위중해서 그랬을 거라고 이분도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지만 이제 어떤 소통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혼자 고립된 개인이 겪어야 했던 그 마지막 시간들에 대한 고통을 말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환자가 직접 물어서 구체적인 의료진의 답변을 얻은 케이스, 이거는 이제 췌장암 진단받고 쭉 계속 공격적인 치료를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약을 쓸 수 없다라고 의사가 판정했을 때 이 환자가 물은 거죠. 나의 여력이 어느 정도 남았냐 뭐 이런 거부터 해서, 그래서 이제 그냥 바로 연명으로 계획서 서명하고 그다음에 자문형 호스피스까지 소개받고 아주 빠르게 진행된 케이스인데, 본인이 그래도 물었기 때문에 의료진이 답변을 했고 그래서 호스피스 소개도 받은 것이 거고요. 그다음 소식 어떻게 전할까, 이거는 서울대 그 완화의료 임상윤리센터 전담의사 유신혜 교수라는 분인데 제가 이분을 만난 것이 정말 천행이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나쁜 소식 전하기에 대해서 이제 아주 고민을 많이 한 분인데, 환자가 여명을 물었을 때 직설적으로 답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도 수명을 정확히 몇 개월 단위로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숫자는 일단 처치하고 그 단위를 중시해보자. 그래서 연 단위는 아닐 것 같고 개월 단위인데 그 앞에 숫자는 이러이러한 상황을 종합해서 그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환자가 그래도 충격을 덜 받고 그리고 여지를 남기는 거죠. 어쨌든 그 죽음 시점을 당신은 3개월 시한부입니다 했는데
더 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와서 항의를 한다는 거예요. 나 3개월이 아니라 몇 개월 더 샀는데 왜 그렇게 얘기했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나쁜 소식이란 말을 새롭게 보자라는 거는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분을 인터뷰했을 때 이분이 제기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게 어떤 철학적인 용어일 수도 있는 것이 그러면 죽음은 나쁘고 삶은 좋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문제 제기일 수 있는데 물론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자신의 치료 과정이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나쁜 소식이라고 그 서구에서나 뭐 세계 공통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새로운 문제 제기인 거죠. 호스피스 입장에서는 새로운 정보이자 어떻게 보면 좋은 정보다. 그러니까 아주 제한된 그 호스피스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려면 이렇게 하자라는 정보 제공이 나쁜 정보가 아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정보이자 좋은 정보를 접근하면 어떻겠느냐라는 문제 제기였고요. 예,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이 두 번째는 이제 실제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지, 말기 진단을 받은 후에 어떤 말들이 오고 가는지라는 것들을 실제 내용을 담았는데 이 사기병이라는 책도 물론 제가 원고 속에 소개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목 정도 얘기를 하고 이 사기병의 저자는 윤지회 씨라는 그 동화 그림책 작가예요. 젊은 분이 위암 사기 진단을 받고 이제 호스피스에서 이분이 임종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만화로 아주 담백하면서도 너무나 표현을 잘한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한 페이지, 두 페이지에 걸쳐 정리를 한 게 있어요. 환자에게 힘이 되는 말과 힘을 빼는 말. 주변에서 그냥 무심코 던지는 또는 자기 편하자고 던지는 말들이 환자의 힘을 어떻게 빼는가라는 것을 명확히, 아주 명확히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는 정말 힘을 주는 말은 차라리 힘내지 않아도 돼라는 이런 말. 그 다음에 힘을 빼는 말 중에 대표적인 것은 뭐 요즘 마음은 아무것도 아니래 뭐 이런 식의 위로의 말. 이거는 위로하는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환자에게 도움되는 말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환자는 지금 너무 처절한 치료를 받고 고통 속에 있는데 암이 별거 아니라니 이런 말은 아주 신중하지 못한 그런 도움 안 되는 말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무 말도 못했던 마지막 24시간은 앞에 말했던 그 권호균 씨 사례 마지막 임종 시간 그거를 이제 쭉 그분의 말을 받아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소통이 다 단절이 된 상태에서 아내는 끝까지 투병의 의지를 불태웠고 이 권호균 씨도 마지막 24시간 동안 아내한테 어떤 말도 하지 못한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근데 나중에는 그 24시간이 너무 후회가 되고 안타깝고 서글프고 이랬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정말 호스피스에서의 임종과 너무 대비가 되는 그런 케이스였고요. 그 다음 통증 조절이 되지 않다. 이거는 앞서 나온 그 K씨라고 췌장암 걸린 분. 이분은 자문형 호스피스를 소개받고 병동 내에서 도움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문형 호스피스가 뭔지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입원형이 있고 자문형이 있죠. 자문형은 일반 병동에 있으면서 그 호스피스 팀의 도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입원형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도움을 받았지만 호스피스가 자문형이 잘 정착이 안 된 케이스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계속 이제 말기 임종기가 가까워지면서 통증이 어마어마하니까 몰핀을 투여를 해야 되는데 그냥 4시간에 한 번씩 막 기계적으로 투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담당 의사조차 또 없고 하니까 환자가 고통에 몸부림치는데 이렇게 계속 그냥 몰핀을 4시간마다. 그래서 이제 그 딸이 미국에서 간호사를 하는 딸이었는데 그 딸이 병원에 엄청 어필을 강하게 한 거죠. 그런 다음에는 이제 통증이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투여를 해줬다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안타까운 케이스였고요. 그 다음에 그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라고 얘기하신 분은 이제 이은경 간호사라고 그 호스피스 간호사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그 말기에서 죽음을 향해 가는 그 시점에 희망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걸 제가 거기 잘 써놨고요. 여기서 이제 호스피스에서 잘 증상이 조절이 되면 어떤 환자들은
아, 나 이제 좀 나아가는 것 같아. 다시 항암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의사표현을 한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호스피스에서는 환자를 결코 설득하거나 설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힘들어진 상황이 분명히 올 수 있다. 지금 잠깐의 증상 조절이라서. 그러나 스스로가 간절히 원한다면 편하게 전원할 수 있는 절차는 밟아드리겠다. 이렇게 접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분이 말한 케이스 중에서 굉장히 가족들이 고집불통에다가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 되는 케이스도 있었고요. 환자가 속마음 때문에 그 옆에 있는 간병인을 막 목을 조르고 이럴 정도로 위험한 상황인데도 끝까지 그 안정제 투여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디서 다른 의료진 얘기를 듣고서 하는 얘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냥 나가버리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소통에서 가장 주된 요인이 뭐냐면 당사자들과의 태도다. 그러니까 의료진의 태도, 그다음 가족의 태도. 예를 들면 의료진이 말로는 뭐 어떤 성의 있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도 상대방을 툭 끊어버리거나 뭐 좀 좋지 않은 태도로 한다면 그게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가족들도 이제 솔직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 환자가 자기 말을 하지 않는 경우, 이런 그 태도가 굉장히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이거는 이제 세 번째 파트는 그 K라는 그 환자의 투병 기간 동안에 친구들이 어떻게 밀착 동행을 했는가 하는 얘기를 쭉 그 한 페이지 정도 넘게 적고 있어서 제가 이걸 너무 에세이식으로 썼나 이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됐는데요. 이 사진은 여러분들 그냥 보시라고 제가 옛날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의 얘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의 후배의 죽음이어서 그때 20대 초반에 이제 MT 갔을 때 찍은 사진이고요. 이 사진 속에는 저도 있고, 그다음에 그 죽은 후배도 있고, 죽은 후배를 위해서 영상을 만든 친구도 있고, 또 그 죽은 후배한테 가장 큰 힘을 주었던 목사인 선배도 있습니다. 이제 투병하는 친구 곁에서 계속해서 이 모임을 만들어서 그 친구를 어떻게 도우려고 노력했는가 이런 얘기를 썼고, 그다음에 말기 진단을 딱 받았을 때 그 갑자기 단체 톡방이 침묵이 이제 이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응원할 수도 없고 힘내라고 할 수도 없고 희망을 가져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안한 마음을 여기 적었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말기 진단 받고 더 이상 치료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친구 집으로 다 같이 이제 한 10명 정도 됐나 봐요. 같이 가서 그 옛날 이야기를 하고,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친구들은 그 이제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거기서 울고 웃고 그런 얘기했던 것들, 이제 죽음을 앞둔 만남에서 그 내용을 다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행복했던 소통은 이 친구가 이제 더 이상 거동할 수 없고 호스피스 단계에 들어갔을 때 영상을 만들자. 우리가 가장 좋았던 그 시절의 그 얘기, 그게 담긴 그 사진들하고 뭐 노래 이런 것들을 편집해서 다 넣었고, 또 우리가 그 친구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카톡방에 쭉 올라왔던 거를 그 메시지를 캡처해서 또 넣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대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자세로 소통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직 지지하는 일이라는 제목 속에 썼어요. 근데 뭐냐면 이 친구는 끝까지 공격적인 치료를 본인이 선택해서 받았는데, 누가 봐도 췌장암 사기 말기 단계로 가면서는 이게 꼭 이런 치료만이 답이 아니라 정말 좋은 죽음을 준비하는 단계가 필요한데, 그러나 그걸 친구들 중에 누구도 언급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친구가 옳다는 게 아니라 시한부를 알고도 스스로 선택했다는 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지지하고, 다만 아쉬웠던 거는 사전에 이제 이 친구가 죽음에 대해서, 좋은 죽음에 대해서 좀 스포할 기회가 있었다면 이렇게 큰 고통을 받고 그렇게 가지는 않았을 텐데라는 그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K의 가족이 전한 이야기는 마지막 임종하기 일주일 전에 이 영상을 보고 그 친구가 울고 웃고 했던 얘기들, 너무나 위로가 됐다, 이런 얘기를 그 가족이 전해줬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좋은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들은 이제 의료진들 중에 주로 호스피스 쪽에서 이런 노력들을 아주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많아져야 한다는 거는 그 서울
알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그 생생한 책이 없다는 거예요. 뭐 참고 문헌이나 가이드라인이. 그래서 외국 문헌 같은 걸 참고로 하려고 그걸 그대로 번역해가지고 지금 선생님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었을 때 상대방이 멍하니 답을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외국의 문헌을 그대로 옮겨왔을 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선생님께 가장 중요한 것을 객관식 보기로 드려볼게요 하고 1번, 2번 해가지고 어떤 게 선생님한테 지금 가장 중요하실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접근을 하셨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대화를 하고 싶어도 그 가이드가 생생한 가이드가 없다라는 것도 문제점을 제기하셨고, 그러면 이제 현실 개선을 위해서 첫 단추가 뭐냐라고 제가 물었을 때 결국 시간과 돈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런 소통의 노력을 하는 의료진이나 이런 기관에 대해서 어떤 보상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개인의 그 자질에 맡겨져 있는 그런 현실의 문제점 이런 걸 좀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 호스피스에서 이제 행복한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마지막 그 버킷리스트 같이 그걸 실행하면서 행복하게 죽음에 이르렀고, 그다음 사별한 가족들도 나중에 사회적 적응을 잘하더라. 그러니까 좋은 소통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임종기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이제 이대 목동병원의 호스피스 간호사분께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 입관 시까지 마지막 입관할 때까지 환자가 듣고 있다.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했고, 여기 나온 사진은 그분이 저한테 보내주신 사진인데 임종 이틀 전에 환자한테 이제 아내분한테 하고 싶은 말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카드에 대신 써주겠다. 기력이 없으시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아내가 꽃을 좋아하니까 꽃다발을 선물하고 싶다고 했대요. 근데 이제 호스피스 거기에서 병원 그 감염 때문에 생활을 못하고 그 드라이 플라워를 카드에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받아서 이제 메시지를 쓰고, 그랬더니 그 환자분이 직접, 여기 사진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직접 하트 모양을 그리셨고, 아내분이 그걸 보고 이제 눈물을 글썽인 사진을 보내주셨거든요. 이런 감동적인 소통, 마지막까지 소통의 이야기 이런 것을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호스피스에 아주 풍부하게 축적된 그 경험이라든지 그 철학이 일반 의료진, 일반 병동에도 도입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이게 이제 숙가 문제는 돈의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 철학을 우리가 굉장히 염두에 두고 한다면 지금 그 고립된 권호균 씨 같은 그런 사례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례일 텐데 그런 것들을 줄여나가는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life is good 그러는데 death is good 하는 질문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순간에 하여튼 좋은 이야기들은 있을 것이다. 그게 어떤 사람은 나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이야기라고 하고 할 테지만 하여튼 그 안에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글을. 그래서 안락사를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들을 했는데요. 모든 순간에 과연 좋을까? 또 미리 준비하면 좋을까? 죽음 이야기를 또 품격이 있다고 고민해 본 적이 있다면 좋을까? 그리고 내가 원할 때 바로 죽음이 되어 사라질 수 있다고 믿는다면 가능할까?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질문들을 하면서 책들을 보고 또 그 책들에서 조금 더 안락사까지 이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줄리안 반스를 제가 좀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데 이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미리 얼어버릴 필요 없다라고. 그게 나쁜 거건 좋은 거건. 근데 그 얼어버리는 내용이 실은 얼어서 그렇게 되거든요. 죽음은 어떨 것이다라고 잘못 알 수 있거나 하여튼 얼어버려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 그 부제를 썼어요. 신을 믿지 않지만 그가 그립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다음과 같은 3가지의 가설을 정하고 글을 쓰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삶에서 죽음으로 넘어가는 끝무렵 그 어딘가에서 잠시 하지만 한 번은 큰 숨을 고를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쉼이 있을 것이다. 이런 가설이 있어서 내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시간에 그때 죽음을 생각하여도 늦지 않다라는 우리에게 그 죽음의 가설이 있지 않나. 두 번째는 죽음으로 가는 서툼과 서두름 사이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을 수 있다. 나의 죽음은 특별하다라는 그런 가설이 또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고통과 모욕감으로 지치고 외로운 죽음 침대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을 것이다.
나의 죽음은 순간에 이루어진다라는 이 가설을 전제로 해서 글을 써 내려갔는데요. 그나마 다행히 올해에 란셋 커미션에서 21세기 죽음 이야기에 대한 아주 거대한 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불균형과 모순의 이야기에서 점차 나와서 모두의 이야기로, 특히 요즘처럼 환경 문제도 있고 또 사회, 문화, 경제, 종교, 정치 이런 여러 가지 속에서 죽음과 죽어감의 경험을 소통하려는 노력이 우리의 죽음 이야기가 돼야 된다. 21세기에. 그래서 그 중에 이분들은 그동안 의사와 의료 권력에 의존했던 죽음 이야기가 되도록이면 환자가 스스로 본인에게 적합한 치료를 선택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결정할 수 있는 의료 소비자 이야기로 전환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안락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다고 했고요. 한국에서 안규백 의원이 6월 달에 개정 법률안, 기존에 있는 연명의료 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배경이 굉장히 간단해요. 뭐냐면 사람들이 원한다. 연명의료 결정법을 제정할 그 당시에도 존엄사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많더라. 더 많이 관심을 갖더라라는 얘기고, 실제 그 윤영호 교수의 연구가 이후에 그 안규백 의원실에서도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 그룹에서 특히 타 연령에 비해서 86% 정도 더 긍정적이고 관심을 보였더라라는 게 첫 번째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런데 현행의 연명의료 결정법이 없었을 때는 좀 쉽게 돌아가셨는데 연명의료 결정법이 죽음을 어렵게 만들더라. 왜냐하면 임종기에 모든 연명의료 결정을 시작할 수 있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의료 현장에서는 눈치를 보고 또 제도나 이런 규정에서 정확하게 지침은 있지만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임종기 환자에게는 연명의료 계획서를 하지만 말기 환자 또는 심각한 질환을 하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며칠 안 남고 말기인데도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기 또는 더 일찍이라도 조력존엄사 대상자를 좀 확대하자, 이 부분이 내용. 그래서 그 발의안에는 몇 가지 신설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 두 개의 법을 처음에는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왜 따로 안 만들고 같이 만들었을까 그랬는데, 그 이제 궁금증에 대해서는 자료를 찾아가면서 조금씩 해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의사협회 일반적으로 외국에서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요. 미국에서도 존엄사법, 자연사법 처음 시작할 때 거의 비슷한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허대석 교수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 줬지만 기존에 있는 일단 연명의료 결정법의 어떤 개선 또는 지원이 우선돼야 된다라고 해서 그 국회의원들을 신현영 의원실하고 그리고 김상희 의원실에서 기존의 법과 관련돼서 시스템을 확충한다는 것들이 있고, 안 의원실에서는 오히려 개선보다는 아예 새로운 발제를 좀 올렸습니다. 토론회 장에. 그래서 그게 이제 웰다잉 개념을 좀 정의하자. 광의의 웰다잉이라고 했고, 그렇지만 그런 발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뒤로 갔죠. 네, 조금 이 법이 너무 빨리 만들어지다 보니까 내용 구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토론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이야기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지난 두세 달 동안에 막 급하게 이루어져서 처음 시작할 때 질문했던 거, 그리고 그런 고민 속에서 가설 내린 거, 그다음에 한국에서의 다양한 의견들을 해서 외국의 안락사 현황을 어떻게 하면 짧게 그리고 잘 소개할 수 있을까라는, 특히 또 방향이라는 게 또 정해져야 돼서 어떤 방향이 좋을까라고 하면서 글의 순서를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안락사법들의 이름이 왜 서로 다른가,
안락사법을 구성하는 두 가지 기본 원칙은 무엇일까? 그 다음에 환자들은 안락사를 선택하기까지 또는 미리 안락사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때의 고통과 고뇌의 이야기가 무엇인가? 그리고 안락사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서 첫 번째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연사법을 넘어서 존엄사법으로 했습니다. 안락사라는 말을 용어를 혼용하고 있는데요. 크게 지금 현행에 시행되고 있는 이 안락사 관련법은 미국의 오레곤주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법과 그다음에 유럽의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하는 두 가지 아주 큰 개념적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법에 아주 특별한 차이를 갖고 있는데 이 앞에 부분은 그냥 이 캘리포니아의 자연사법을 만들기까지의 미국의 역사적인 거를 조금 소개를 했고요. 그래서 1976년이니까 실은 미국에서 또 97년에 오레곤주에서 존엄사법이 됐으니까 캘리포니아는 정말 선두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사법이 실질적으로 연명의료법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할 때 내가 지시서를 만들 수 있는데 그 지시서 안에 나의 자연사를 지연할 수 있는 어떤 인위적인 처치를 의사들이 하지 말아라라는 지시가 이 내용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게 76년도에 법이 발의되고 77년도, 78년도에 이게 시행이 되는 과정인데요. 샌프란시스코 의과대학에 그 리포트를 하나 컨퍼런스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이 사람들이 가이드라인이 정부에서 법원 제정했는데 가이드라인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의원실에서 막 한 페이지짜리를 만들어서 줬는데 그래도 요걸 중심으로 해서 지금 사전연명의료 의형사도 나오고 지시서도 나오게 됐구나라는 걸 좀 했고요. 그 이후에 그 이후는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초기에 이 정도의 혼란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는 그 이후에 그 안락사법의 명칭을 End of Life Option Act라 그래서 생애 말기 선택법으로 했고요. 요게 한시적입니다. 2026년까지 10년 동안 이 법을 시행해 보고 리포트를 리뷰해서 할지 말지 매년마다 그렇게 리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전연명의료의향사 등록이 무료지 않습니까? 또 가서 찾아가서도 해주고 이런데 캘리포니아는 10불 받습니다. 등록할 때. 근데 다들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고 5년 만에 갱신하는데 갱신 비용도 10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레곤주가 처음으로 97년에 존엄사법을 했는데요. 이거는 90년도에 환자자기결정법을 이후에 이제 이 존엄사법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안락사라는 용어를 혼재해서 쓰는데 안락사라고 쓰지 않고 미국은 유럽과 달리 의사조력, 자살이라는 말로 혼용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최근에 나온 그 오레곤주의 모든 자료에는 이 의사조력 자살이 아예 없어지고 지금은 그냥 존엄사로만 합니다. 그래서 이 오레곤주에 나온 법의 특징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의료 대리인 두지 않고요. 사전 지시서도 안락사를 결정하는 사전 지시서는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의원실에서 발의한 조력 존엄사를 연명의료 결정법 개정 발의안에 넣는 이 상황이 오레곤주에서는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의 안락사법을 봤는데 2002년에 했어요. 근데 97년에 오레곤주가 먼저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안락사에 대해서 더 오랜 동안 논의가 됐던 곳이 실은 유럽이거든요. 그런데 이 2002년 이전에 판례에 의해서 안락사법이 조금씩 허용이 됐는데 법으로 제정된 게 조금 늦어졌어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가 좀 늦게 시작한 것 같지만 고민은 더 많이 했다는 거. 아까 미국은 제가 미국 쪽의 어떤 히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미리 공부한 적이 있어서 앞에 잠깐은 했지만 유럽은 제가 아직 못 찾아서 글이 끝날 때쯤 되면 좀 찾아보는 거를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모든 공식 서류, 정부의 웹사이트, 홈페이지 이런 데서 안락사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법의 명칭은 Termination of Life on Request and Assist Suicide Act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사가 약물을
리퀘스트 네, 약물을 줄 수 있고 직접 투입해 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사로도 줄 수 있고 먹게도 해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약만 주고 너가 혼자 해라. 그래서 환자가 그냥 죽게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 on request입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리퀘스트를 하는 거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어요. 미국도 같잖아요. 예, 비슷합니다. 네, 비슷하지만 다음 섹션에 가면 둘 중에 누구를 더 조금 더 하느냐. 그래서 네덜란드의 안락사법에는 터미네이트, 그러니까 종결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있고요. 오리곤주에는 엔딩에 초점을 둬서 오리곤주는 환자가 되도록이면 스스로 결정하는 거, 유럽은 informed consent 하는 거. 그러니까 인폼을 누가 줘야 되느냐면 바로 의사가 주는 거.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법의 제3장에는 사전 지시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앙규백 의원실에서 조력조nom사에 대한 결정을 사전의료 지시서에 함께 포함하자라고 얘기가 됐는데 요거는 이 사전 지시서가 요 안락사에 들어간 사전 지시서는 실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전연명 의료 요양성은 조금 다릅니다. 안락사에 대한 사전 지시서가 조금 더 구체화돼서 들어가고 조건들이 조금 더 엄격하게 붙습니다. 그 두 명의 증인을 두고요. 국가 등록 시스템으로 사전 관리는 하고 있는데 안락사를 증인 중에서 담당 의사, 자문 의사, 널싱팀 이 안락사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은 들어올 수가 없고요. 그리고 사전 지시서를 작성한 치매 환자, 특히 말기 치매 환자에게는 안락사 시행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직은. 그리고 조금 전에 안락사를 심의하는 기관의 연방조정 및 평가위원회인데 우리 법에도 요번에 조력조nom사 심사위원회를 두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위원회가 굉장히 어떤 가치와 철학에 따라서 구성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특히 여기는 2년마다 주간부서에서 보고서 제출하는 것 외에도 입법기관이나 정부기관 소속 혹은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위원회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서 볼 상황입니다. 지금 네덜란드는요, 네덜란드 시민, 그러니까는 전체 국민 수가 한 1,500만 명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경기도 정도 수준인데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 21년도에 최근에 발표한 애니얼 리포트에 보면 7,600명인데 이분들의 4.5%, 그러니까 전체 사망자의 4.5%인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7,660명 중에 6,224명, 거의 80% 넘게 집에서 사망합니다. 집에서 사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건데 거기에 또 호스피스 기관이 서비스가 자문형이 집으로 연결돼요. 아니면 정 집이 안 되는 경우에는 호스피스 기관에서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점차 법으로 완전하게 법 규정 안에는 있지 않지만 아직은 갈 길이 있지만 치매 환자도 118명이 됐고 정신질환 환자도 98명인데 원래 법을 초기에 만들 때는 이 두 그룹에 대한 어떤 고려사항이 아니었는데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게 있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의 사전의료 동의서 설명 의무가 informed consent가 중요하냐 아니면 환자의 자기결정 권리가 우선이냐 이 두 개의 법 안에서 그래서 의사는 무엇을 설명해 줘야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환자는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가를 법에서 비슷한 법이지만 서로 조금씩 각 조항별로 다르게 하고 있어서 그거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오리건주에서는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치매나 그와 비슷한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는 조nom사법의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이라고 독극물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메디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메디케이션을 스스로 이게 사이드 이펙트가 뭔지 알아야 되고요. 의사가 설명할 때. 그리고 이걸 먹으면 어떻게 죽을지도 이해해야 되고 그래야 약을 처방해주고 그다음에 약을
어떻게 먹는지. 이 네덜란드에서 2016년도에 생애 말기 완성법이라는 거를 개별적으로 발의를 했는데 그 법 배경이 뭐냐면 노인들에게 자율성 선택권을 줘서 70세 이상 노인에게는 치매 말기에 대리인을 두고 안락사 하자. 요 내용인데 안 됐죠. 그리고 뭐를 또 하나 제정했냐면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생애 말기 코디네이터 전문가를 두자고 했어요. 그래서 의사도 물론 널스 뭐 이렇게 하자는데 그래서 제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법에 환자가 결정하기 해서 되게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마지막 이야기는 약으로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약이 아직 완전하지 않아서 약을 먹고도 의식을 찾고 다시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전체 20년 중에 9명의 총사례가 있는데 어떤 약을 먹은 사람 5명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아파하면서 죽었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함께 고민해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유자 수녀님의 생애가 바로 그 우리나라 그 호스피스의 역사다 이렇게 일컬어지는 그런 분이십니다. 일단 간단하게 양력을 살펴보면요. 1943년 충남 서천에서 출생을 하셨고요. 이렇게 조금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태어나셔서 1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그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성찰을 하셨던 그런 부분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의사의 꿈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흰 가운을 입고 무의치원에서 이렇게 이제 의사 역할을 하는 환자를 돌보는 그런 꿈이 있으셨는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좀 보수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가 의사를 하면 너무 좀 힘들다. 그래서 이제 집안 어른들의 반대로 그 의대에 진학을 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대 영문과에 재학을 하셨는데, 이제 아무래도 진로가 그러시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방황을 하시다가 63년에 수녀회에 입회를 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66년에 카톨릭 대학교에서 이제 간호학을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성모병원 간호사를 시작으로 2002년까지 카톨릭 대학교에서 간호대학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1980년에 그 미국 메트로폴리탄 의료원에서 이제 연수를 잠깐 가셨는데 거기서 잠깐 호스피스를 접하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 호스피스에 대한 거를 이렇게 우리나라에 많이 도입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고요. 실제로 이제 거기 미국에 다시 오신 후에 81년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호스피스 모임을 많이 개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1990년에 카톨릭 대학교 성모로 병원장을 지내시면서 우리나라 그 호스피스 활성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양력이 굉장히 많으세요. 굉장히 많으신데 이제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서 다양한 활동들에서 소개를 할 테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주목할 것은 2015년에 거기 호스피스 완화의료 국민본부 대표 발기인으로 참여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 윤리위원 그리고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요. 거기 호스피스 관련해서 봉사자들 교육이라든가 또 연구 집필, 협회와 학교 활동을 이어가면서 1990년에 성모로 병원장에 재직하시면서 호스피스 활성화에 굉장히 주력을 하셨어요. 이제 가장 주목할 것은 1995년에 세계 건강기구에서 지정한 호스피스 교육 연구소를 카톨릭 대학교 간호대학에 개설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의 주요한 역할은 뭐냐면은 호스피스 모임을 국제적으로 연계하게 된 게 가장 큰 성과였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 학술 모임을 개최하면 해마다 이렇게 유럽이라든가 이렇게 기타 각지에서 수백 명씩 참여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1997년 세계 국제대회에서는 능인 스님도 오셨는데 그 일을 계기로 불교계에서도 호스피스 협회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거의 이렇게 대략 12개국 그리고 30여 개 호스피스 기관을 견학 또는 연수를 하셨고요.